네, 안녕하세요. 봅니다. 네. 투자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예, 제가 생각하는 투자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유동성입니다. 그 유동성,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예, 누군가가 돈을 풀어야 되는데 누가 돈을 풀까요? 네,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아주 거대한 곳에서 그 자금들이 이 시장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어떠한 자금이 이 시장에 유입될 것인지 그 점에 관해서 이야기 드리려고 해요. 한번 집중하시고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분석 시작해 볼까요?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와, 정말 흥미로운 그림이 그려지고 있어요. 세계 경제의 두 거인, 그러니까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 끝에 있는 용, 중국이랑 서쪽 끝에 구두쇠 독일이요. 이 둘이 무슨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동시에 돈을 풀기 시작했다는 건데요. 이 어마어마한 돈의 흐름이 과연 어디로 갈지, 특히 비트코인 같은 자산에는 어떤 의미가 될지 오늘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오늘 분석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그 동시성에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중국이랑 독일의 정책은 그 동기나 배경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렇죠. 하나는 성장을 위해서고 하나는 생존을 위해서니까요. 맞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게 동기화된 유동성 확장이라는 하나의 거대한 파도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죠.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또 그 파도가 왜 하필 비트코인이라는 해안가로 밀려올 수밖에 없는지 그 구조적인 논리를 한번 들여다보는 게 이번 분석의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동쪽의 배고픈 용, 중국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자료를 보면 중국이 지난 몇 년 동안 해왔던 부채 다이어트를 이제 끝내고 뭐랄까 180도 다른 길로 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네요. 네, 맞아요. 그 의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바로 5% 내외라는 경제 성장률 목표치예요. 5%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요? 굉장히 공격적인데요? 그렇죠. 이건 그냥 희망사항이 아니라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면 정말 모든 수단을 다 쓰겠다는 강력한 정치적 선언으로 봐야 합니다. 그리고 자료에서는 그 수단을 세 개의 화살로 아주 잘 정리하고 있고요. 보통 경기 부양하면 금리나 뭐 이런 걸 떠올리는데 첫 번째 화살이 좀 생소해요. 초장기 특별 국채라고요? 이게 왜 첫 번째 카드인 거죠? 요. 일반 국채는 이제 국가 예산이라는 틀 안에서 발행되지만 이 특별 국채는 달라요. 특정 국가 전략 사업을 위해서 재정 적자 한도에 구애받지 않고 발행이 됩니다. 아, 일종의 비상자금이군요. 정부가 직접 찍어내는. 네, 그런 셈이죠. 규모만 해도 1조 3천억 위안, 우리 돈으로 한 240조 원 정도 되고요. 잠깐만요. 자료에 보니까 만기가 20년, 30년, 심지어 50년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50년짜리도 있어요. 와, 50년이면 이건 그냥 우리 손주 세대 돈을 당겨 쓰겠다는 거 아닙니까? 정말 배수진을 쳤다는 느낌이 드네요. 그렇죠. 그래서 자료에서도 이걸 재정 지배, 피스컬 도미넌스라는 용어로 표현해요. 중앙은행이 금리를 조절해서 간접적으로 돈을 푸는 방식이 아니고요. 정부가 직접 돈을 만들어서 인프라나 기술 혁신 같은 실물 경제, 뭐랄까, 혈액처럼 강제로 주입하는 방식인 거죠. 아, 민간이 돈 빌리기를 주저하니까 그냥 정부가 직접 나서서 수요를 만들어버리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화살을 보면 그 의지가 훨씬 더 명확해져요. 두 번째 화살은 이제 우리한테도 좀 익숙한 지급준비율 알아라 인하 카드고요. 네, 은행이 중앙은행에 맡겨야 하는 돈을 줄여줘서 대출 여력을 늘려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 지급준비율을 0.5%포인트만 내려도 약 1조 위안, 그러니까 180조 원의 장기 유동성이 시장에 풀리는 효과가 있다고 해요. 이미 올해 초에만 1조 2천억 위안을 쏟아부었고요. 와, 그런데 진짜 놀라운 건 세 번째 화살입니다. 바로 전통적인 마지노선으로 여겨졌던 GDP 대비 재정 적자 3%를 이걸 깨고 4%까지 용인하겠다고 선언한 거예요. 와, 그 3% 룰을요. 그건 정말 파격적이네요. 빚 줄여야 한다고 그렇게 강조하던 중국 정부가 이제 성장을 위해서라면 빚 좀 늘어도 괜찮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태도를 바꾼 거니까요. 맞아요. 세 개의 화살 모두가 돈 풀기라는 한 방향을 정확히 가리키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청취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만한 질문이 딱 떠오르는데요. 알겠다. 중국이 돈 푸는 건 알겠는데 중국 본토에 암호화폐 거래가 금지되어 있잖아요. 이 돈이 도대체 어떻게 비트코인 시장으로 흘러들어갈 수 있는 거죠? 아, 바로 그게 핵심이죠. 자료는
그 해답으로 홍콩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지금 홍콩이 중국 본토의 거대한 자본이랑 글로벌 암호화폐 시장을 연결하는 일종의 에어락 같은 중간 관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에어록이요? 구체적으로 어떤 장치가 마련된 건가요? 최근에 홍콩 규제 당국이 아주 결정적인 조치들을 내놨어요. 첫 번째는 인가받은 거래소에서 마진 거래, 그러니까 빚내서 투자하는 레버리지 투자를 허용했어요. 시장의 판돈 자체가 커지는 거죠. 네네. 그리고 두 번째,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을 그 마진 거래를 위한 담보 자산으로 공식 인정한 겁니다. 아, 이제 비트코인을 맡기고 돈을 빌려서 또 다른 투자를 할 수 있게 됐다 이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전통금융이랑 가상자산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아주 상징적인 사건이에요. 아하. 그럼 쉽게 말해서 중국 본토의 큰 손들이 공식적으로 허용된 KTX 같은 통로를 타고 홍콩에 와서 합법적으로 문을 연 가상자산 카지노에서 베팅을 할 수 있게 판이 쫙 깔렸다는 거군요. 네, 비유가 아주 정확하시네요. 그 남화자금이라고 불리는 돈들이 흘러 들어갈 파이프라인이 완벽하게 구축된 셈이죠. 자료에서도 이미 중국 대기업들이 홍콩을 통해 대규모 암호화폐 거래를 처리하고 있다는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고 하고요. 배고픈 용이 삼킨 돈이 홍콩을 통해서 흘러나갈 출구가 열린 겁니다. 와, 중국 이야기는 정말 스케일이 다르네요. 그런데 자료에서는 이번 유동성 국면의 진짜 블랙스완, 그러니까 예상치 못한 진짜 놀라운 사건은 유럽에서 터졌다고 말하고 있어요. 바로 독일의 변화, 구두쇠가 지갑을 열었다. 이 부분이죠. 네, 중국의 부양책은 어느 정도 예상된 측면이 있지만 독일의 변화는 이건 정말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할 수 있어요. 슈바르체 눌, 그 검은 영이요. 네, 맞습니다. 균형 재정에 거의 종교처럼 집착하던 나라가 독일이잖아요. 유럽의 대표 구두쇠가 갑자기 지갑을 활짝은 역사적인 사건인 거죠. 뭐 그럴 수밖에 없었던 배경이 있었겠죠. 역시 우크라이나 전쟁이랑 에너지 위기가 결정적이었군요. 그쵸. 제조업 기반이 통째로 흔들리니까 더 이상 긴축만 고집할 순 없었던 거예요. 생존의 문제에 부딪힌 거죠. 그래서 내놓은 계획이 정말 규모가 엄청나네요. 상상을 초월하죠. 2029년까지 총 1조 유로, 우리 돈으로 약 1,450조 원에 달하는 재정 지출 계획을 세웠어요. 인프라 현대화나 산업구조 전환에만 5천억 유로를 쏟아붓기 위해서 특수 목적기구 SBP까지 만들었고요. 1조 유로라니. 그런데 독일은 헌법에 부채 브레이크라는 아주 엄격한 규정이 있잖아요. 어떻게 헌법까지 어겨가면서 이런 대규모 지출이 가능한 거죠? 바로 그 부채 브레이크를 아주 교묘한 방식으로 사실상 무력화시켰습니다. 국방비 지출을요, 재정적자 계산에서 아예 빼버리는 식으로 규정을 바꿔버린 거예요. 아, 안보라는 명분을 내세워서요. 네. 누구도 반대하기 힘든 명분이죠. 사실상 무제한으로 국채를 발행할 길을 연 셈입니다. 그러니까 깐깐한 부모님한테 용돈 받아 쓰는 학생이 앞으로 참고서 사는 돈은 용돈으로 안 칠게요 라고 스스로 규칙을 바꾼 거나 마찬가지네요. 네,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이미 2026년 예산안을 보면 투자 지출이 1,267억 유로로 역대 최고치를 찍었어요. 구두쇠가 한번 마음을 바꾸니까 씀씀이가 완전히 달라진 거죠. 근데 여기서 이런 질문이 생기네요. 독일 한 나라의 변화가 어떻게 유럽 전체, 나아가서 글로벌 유동성에 그렇게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죠. 이 자료는 그걸 낙수 효과로 설명해요. 독일은 유로존 경제의 심장이잖아요. 그렇죠. 심장이죠. 심장이 평소보다 훨씬 강하게 피를 뿜어내면 온몸으로 퍼져나갈 수밖에 없죠. 독일 정부가 국채를 찍어서 돈을 쓰면 그 돈이 독일 안에서만 머무는 게 아니라 유로존 전체의 통합 공급량 M2를 늘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럽 중앙은행 ECB가 금리 인상이라는 브레이크를 살짝 밟고 있어도 독일이라는 가장 큰 엔진이 재정 지출이라는 엑셀러레이터를 훨씬 더 세게 밟아버리니까 유로존이라는 차는 결국 앞으로 튀어나간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통화정책의 긴축 효과를 재정정책의 팽창이 그냥 압도해버리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잠시만요. 지금 두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정말 놀라운 그림이 그려지네요. 세계에서 가장 수출을 많이 해서 달러를 벌어들이던 두 나라, 그러니까 전 세계에 돈을 공급하기보다 걷어들이던 중국과 독일이 약속이나 한 듯이 동시에 돈을 풀기 시작했다는 거잖아요. 이건 흐름이 완전히 역전된 거 아닌가요? 바로 그겁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벌어지는 일이에요. 세계 최대 경상수지 흑자국 1, 2위가 동시에 내수 부양을 위해서 재정 확장에 나선 거죠.
이건 마치 전 세계 유동성이 수도꼭지가 동쪽과 서쪽에서 동시에 활짝 열린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중국과 독일, 정말 동기도 방식도 다른데 돈을 푼다는 결과는 똑같군요. 이렇게 시장에 쏟아져 나올 돈들은 다 어디로 갈까요? 자료에서는 바로 그 종착지로 비트코인을 지목하고 있죠. 네, 이 자료는 그걸 유동성 스펀지 이론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아주 직관적인 모델인데요. 유동성 스펀지요? 네, 비트코인은 아시다시피 총 발행량이 2,100만 개로 고정되어 있잖아요. 절대로 변하지 않는 분자인 셈이죠. 반면에 우리가 쓰는 법정화폐, 즉 분모는 이제 중국과 독일 때문에 곧 홍수처럼 불어날 거라는 거고요. 맞아요. 분모가 무한정 커지는데 분자는 그대로라면 전체 값, 즉 비트코인의 상대적 가치는 어떻게 될까요? 수학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다는 논리입니다. 과거 데이터를 봐도 비트코인 가격은 글로벌 유동성의 방향과 83%나 일치하는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왔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라는 스펀지의 개수는 정해져 있는데 지금 중국과 독일이 물을 어마어마하게 쏟아붓기 시작했으니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여 무거워지는 건 필연적이다. 이런 말이군요. 그렇죠. 글로벌 M2 총량은 이미 팬데믹 시기 수준인 137조 달러를 넘어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어요. 여기에 중국의 1.3조 위안과 독일의 5천억 유로가 더해지면 이 추세는 훨씬 더 가팔라질 겁니다. 결국 유라시아 대륙 양 끝에서 시작된 이 재정 확장은 본질적으로 법정 화폐의 가치를 희석시키는 과정인 셈이죠. 바로 그 환경에서 총량이 고정된 가장 단단한 자산, 즉 hardest asset인 비트코인이 단순한 투기 자산을 넘어서 이 전 지구적인 재유동화 현상의 가장 큰 수혜자가 될 수 있다. 이게 이 자료의 핵심 주장이군요. 네, 맞습니다. 중국의 야망과 독일의 생존 본능이라는 전혀 다른 동기가 결과적으로 비트코인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다는 분석인 거죠. 오늘 분석 정말 대단하네요. 정리를 좀 해보자면 배고픈 용, 중국의 성장 야망과 구두쇠 독일의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 이 두 가지가 만나서 하나의 거대한 유동성 파도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동기는 달라도 결과는 하나, 역사적인 규모의 돈이 시장에 풀리고 있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자료는 이 거대한 유동성이 비트코인 같은 희소자산으로 흘러 들어갈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던져보며 마무리하고 싶어요. 청취자께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야망에서 비롯된 중국의 정책과 필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떠밀린 독일의 정책이 만들어낸 이 동기화된 팽창. 과연 이게 안정적일까요? 아니면 이건 사실상 누가 더 자기 나라 돈의 가치를 빨리 떨어뜨리나 하는 보이지 않는 경쟁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일까요?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그 속에서 단단한 자산만이 유일한 안전한 항구가 되는 시대가 정말로 오는 건 아닐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각자 고민해 보시는 것도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 될 겁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자료인데요. 간단하게 브리핑 해드릴게요. 결국 이 시장에서 어떤 자금들이 들어오고 있다. 바로 중국과 독일의 자금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죠. 본인의 내수 시장을 5% 이상 상승시키겠다. GDP 이상도 4%로 상향 조정을 했죠. 그러니까 내수 시장을 키우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가 선택한 게 뭐예요? 자기네가 돈을 그냥 찍어내겠대요, 그냥. 1조 3천억 위안, 약 1,800억 원을 찍어내겠다라고 공표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중국발 자산들이 엄청나게 들어오죠. 이런 얘기 하실 거예요. 오빠님, 근데 중국에 돈 버는데 그게 비트코인이랑 내가 가지고 있는 알트코인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중국 같은 경우는 홍콩을 통해 가지고 비트코인을 얼마든지 거래할 수 있고요. 심지어 마진 거래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담보 자산으로 명시했어요. 다시 말해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담보로 돈을 빌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홍콩에서 거래가 얼마든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 중국은 그렇다 칩시다. 근데 독일이 이제 여기 또 뛰어든 거예요. 독일 같은 경우는 현재 적자를 보고 있다 보니까 독일 같은 경우도 부채를 늘리겠다라고 얘기했죠. 근데 원래는 독일 같은 경우는 부채를 늘리는 거에 대해 상당히 엄격하게 관리를 해왔지만 국방비는 빼고 부채를 만들겠다라는 꼼수를 쓰면서까지도 돈을 많이 풀겠다고 하죠. 근데
독일이 돈을 풀면은 어떻게 된다? 예, 낙수 효과가 일어난다. 유럽 전체적으로 돈이 풀리는 효과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돈을 엄청나게 풀 거고요. 유럽 쪽에서도 돈을 많이 풀 거고요. 그리고 미국에서도 오늘 소비자 물가지수가 좋게 나왔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돈들이 풀릴 겁니다. 예, 전 세계적으로 돈이 엄청나게 풀릴 거예요. 돈이 풀린다는 소리는 어떤 거다?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서 아까 전에 중국과 독일 같은 경우도 자산의 가치를 깎아먹는다고 했잖아요. 돈이 많이 풀리면 풀릴수록 가치가 떨어집니다. 예. 그런데 비트코인은 어때요? 비트코인은 2100만 개라는 한정된 수가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높아지는 게 아니라 떨어지죠. 네, 그래서 비트코인의 가치가 더 높아질 거다라는 게 이 내용의 핵심. 그리고 그 수많은 자금들이 다 코인판으로 안 들어오겠죠. 네, 그게 여러 가지 산업으로도 들어갈 거고 주식으로 들어갈 거 많이 들어갈 건데 중요한 거는 낙수 효과를 통해서 코인 시장에도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다. 시장에 돈이 많으면요, 여러분 강아지도 10,000원짜리 들고 다닌다고 하잖아요. 네, 어차피 우리 갖고 있는 알트코인들도 강아지가 10,000원짜리 밀고 다니는 것처럼 우리한테도 분명히 그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CPI 발표보다도 저는 이 내용이 훨씬 더 중요하고 우리에게 더 큰 희망을 가져다 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하신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지금 채팅창에 1번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